40년 지기 불알 친구와 35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내 집 안방에서 한 침대에 뒹구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배신에 대한 내 결연한 복수요. 나는 그놈의 아내를 동네 공원 벤치 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공포와 배신감에 덜덜 떠는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귓가에 대고 숨막히게 속삭였죠.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이대로 놓고만 있을게. 60사 새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남자가 도대체 어쩌다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그 끔찍한 봄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처럼 억울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4-3년 전에 중견기업 영업부장에서 은퇴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남은 노후를 아내와 조용히 보내려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내 명희는 저보다 3살 연하인 61입니다. 35년을 함께 살며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 출가시켰죠. 남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 은퇴하고 참 평화롭게 늙어간다고 금슬이 좋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는 늘 다정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내는 완벽한 주부였거든요. 그리고 제게는 오상호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나눠 먹던 벌거벗고 목욕탕을 함께 다니던 40년 지기 불알 친구였죠. 그 녀석은 저보다 1살 많은 65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긴 했지만 제게만큼은 의리 있는 좋은 친구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상호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인 연숙 씨와도 부부 동반으로 자주 등산을 다니며 친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장 믿었던 곳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4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산악회 친구들과 1박 2일로 지리산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죠.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는데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산악회 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산행이 취소되었다는 거였죠. 허탈한 마음에 그냥 동네 찜질방에서 시간을 좀 뜨다가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는 굳이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찍 들어가서 놀래켜줄 생각이었거든요.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현관의 나측은 남자 구두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호 녀석이 즐겨 신는 이태리제 수제화였습니다. 이 자식이 대낮부터 웬일이지? 나 없는 줄 알고 명희한테 반찬이라도 얻으러 왔나? 저는 실없이 웃으며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 소리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익숙한 여자의 교성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64년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안방 문틈으로 시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낮에 환한 햇살이 비치는 우리 부부의 침대 위에서 내 아내 명희와 내 40년 지기 상호가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 상호 오빠, 철민이 그 인간보다 오빠가 100번 나아. 더 세게.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천박한 말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땀을 흘리며 내 아내를 안고 있는 상호의 등짝. 64세와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탐욕스럽고 역겨웠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멱살을 잡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나 큰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 35년의 결혼 생활과 4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그 끔찍한 장면 앞에서 저는 늙은 폐잔병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4 먹은 남자가 대낮에 놀이터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꼴이라니.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해서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언제부터 그랬던 걸까?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가서 내가 앞장서 걸을 때 뒤에서 둘이 눈을 맞추고 있었을까? 내가 건네주는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나를 얼마나 등신 취급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2시간쯤 동네를 배회하다가 발길이 닿은 곳은 저희 아파트 뒤편에 있는 한적한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난 나무가 우거져 어두컴컴한 구석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냥 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벤치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파르르 떨며 울고 있는 여자. 옅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눈에 봐도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상호의 아내 이연숙이었습니다. 올해 61인 재수씨는 젊을 때부터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이 났었죠. 언제나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수씨,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과 제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연숙 씨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주버님, 철민 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연숙 씨 역시 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 상호의 차를 보았고 예전부터 의심해 오던 불륜의 실체를 오늘 확인하러 왔다가 차마 올라가지 못하고 이 공원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적막한 공원해는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 저무는 해와 다를 바 없이 처량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연숙 씨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남편 핸드폰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끔찍한 문자를 봤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자식들 결혼식도 남았고 이 나이에 이혼녀 딱지 달고 혼자 살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날인 걸 알고 끝장을 보려고 미행했는데 결국 명희 언니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저는 올라갈 용기가 없었어요. 바보같이.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무려 3년 동안 그 쓰레기 같은 두 인간은 우리를 기만했던 겁니다. 내 아내는 나를 안으면서 그놈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놈은 나와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나를 비웃었겠죠. 옆에서 흐느끼는 연숙 씨를 보았습니다. 61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녀리고 아름다운 여자. 남편의 외도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행복한 척, 껍데기만 남은 삶을 버텨온 가여운 여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만 울어야 합니까?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연숙 씨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그 쓰레기 같은 년놈들은 지금도 우리 집 안방에서 땀 흘리며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둘이
이 추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짜고 있어야 하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연숙 씨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64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옆에 앉은 이 가련한 여자를 향한 묘한 소유욕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철민 씨,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연숙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벤치 뒤편의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진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시죠?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제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사위는 어둑어둑했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연숙 씨를 벤치 뒤 좁은 공간의 나무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가슴과 그녀의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결과 옅은 샤넬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64세의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 몸의 피가 뜨겁게 역류하며 아래쪽으로 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강렬한 신체적 반응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미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누가 봅니다. 연숙 씨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밀어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역시 억눌렸던 어떤 감정이 깨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턱을 살며시 쥐어 제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 제 목소리가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낮고 탁하게 울렸습니다. 상호 그 자식이 내 아내와 뒹구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그놈들에게 뼈저린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란요. 이런 짓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에요. 짐승은 바로 그 두 인간이죠. 우리는 그냥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연숙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녀가 처음엔 고개를 돌리려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그녀의 뒷목을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내 명희에게만 닿았던 입술이 처음으로 다른 여자의 온기를 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연숙 씨의 입술도 제 거칠고도 간절한 키스에 점차 힘을 잃고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왔던 60일 새 여자의 외로움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두 팔이 조심스럽게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세포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64세의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제 몸은 이성을 넘어선 미친 욕망으로 들끓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천박하고 도발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연숙 씨. 당신이 상호 그 자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몸으로 만족할 때까지 이대로 끝까지 넣고만 있을 테니까. 제 말에 연숙 씨의 눈동자가 커졌고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며 흠칫 떨었습니다. 64세의 철민과 61세의 연숙. 남편과 아내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늙은 두 남녀의 위험하고도 숨막히는 복수극이 이 어두운 공원 벤치 뒤에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 뜨겁고 미친 짓이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들의 치명적이고도 발칙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그날 밤 모텔에서 벌어진 60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의 뜨거운 첫날 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한 공원 벤치 뒤에서 저는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아내 30년 넘게 재수 씨라고 부르던 그 여인의 입술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연숙 씨의 첫 저항은 마치 겁먹은 새의 날갯짓처럼 미약했고 이내 제 거친 키스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녀의 두 팔이 힘없이 제 목을 감아왔을 때 저는 승리감과 함께 지독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짠 눈물 맛이 났습니다. 그건 배신당한 여자의 서러움이었고 또한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맛이었을 겁니다.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숨결을 훔치던 우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나무집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와 그녀의 젖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체념이 뒤섞인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64년을 쌓아 올린 성실함 도덕 체면 같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시뻘건 욕망만이 살아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제가 뱉은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습니다. 연숙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목을 다시 한번 낚아채듯 잡고 공원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제게 순순히 끌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놓아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낡은 국산 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를 켤 생각도 창문을 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복수의 재단으로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국도변에 자리한 허름한 모텔의 넌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미장, 그 촌스럽고도 노골적인 이름 앞에서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은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연애할 때 몇 번 와보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차창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요. 제 말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낡은 모텔 로비의 카운터에는 졸린 눈을 한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숙박비를 계산하며 그 여자가 우리를 흐깃 쳐다보는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60대 중년 남녀가 대낮에 불륜 현장을 들키고 도망쳐 온 것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늙은 부부의 권태로운 일탈처럼 보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으니까요. 302호 키를 받아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붉은색 조명, 촌스러운 꽃문의 벽지,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침대. 마치 이곳에서 벌어질 추악한 행위를 예고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연숙 씨는 문가에 선 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곳까지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싸구려 모텔방에서 친구의 아내와 추잡한 짓을 벌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미니 냉장고에서 작은 소주병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먼지 쌓인 유리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마셔요. 맨정신으로는 못할 짓이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소주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시라면 마셔요. 지금 우리 처지에 뭘 가릴 게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놀라 어깨를 떨며 마지못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 역시 남은 한 병을 병째로 들이부었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식, 상우 그 새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업자금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내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빌려주고 그놈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연숙 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면서도 그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 나이에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3년을 번거리 냉가슴 앓듯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인간은 제게 다정하게 웃어주며 출근했어요. 명희 언니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끔찍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토해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과 배신당한 아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영혼이 촌스러운 모텔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슬픈 분노가 뒤섞여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숙 씨,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됩니까? 제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64세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호 그 자식이 내 아내를 안는 동안 나도 그냥은 못 있겠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연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차갑고도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관능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트렌치코트 허리끈으로 향했습니다. 스르륵 하고 끈이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코트가 벗겨지고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61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피부는 희고 고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쇄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명백히 복수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행위 속에서 저는 지독한 쾌락과 함께 어떤 구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거칠고 서툴고 절박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상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를 더 깊이 안았고 그녀는 명희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통해 각자의 배우자에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60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격렬함이었습니다. 억눌려 왔던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지쳐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에 촌스러운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연숙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도 뺨 위에 선명했습니다. 나이 12이 넘어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이 핥히고 간 상처는 어쩌면 더 깊은 상처를 가진 타인의 온기로만 겨우 덧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금지된 온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도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복수를 위해 그녀를 안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든 그녀의 얼굴에 흐른 눈물 자국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복수보다 더 지독하고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모텔방의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건가, 어젯밤의 그 격렬하고도 처절했던 시간이 한낱 꿈이었던가.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며 말끔하게 씻고 나온 연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모텔에서 제공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과 홍조가 어린 뺨 때문에 어젯밤보다 더 위태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씻으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밤새 겪은 감정에 소용돌이가 남긴 깊은 피로감. 64세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으며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가녀린 신음소리와 뜨거웠던 살결, 그리고 짠 눈물 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어제 입었던 트렌치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예전의 그 우아하고 교양 있는 오상호의 아내 이연숙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연숙 씨.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일 후회하십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쳤던 거예요. 배신감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각자의 자리,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각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를 배신한 아내가 있는 지옥 같은 집, 그녀 역시 나를 배신한 친구놈이 있는 위선적인 가정, 그곳이 과연 우리가 돌아갈 자리일까요?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평생 그 인간들 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어젯밤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해요. 복수,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와서 복수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뭘 어쩌자는 말씀이세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인간들과 똑같은 쓰레기가 되는 길이에요. 쓰레기요, 좋습니다. 쓰레기가 됩시다. 하지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쓰레기가 되어야죠.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과는 다른 차갑고도
이성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숙 씨, 우리는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합니다. 들키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이것은 단순한 욕정 해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두 인간이 우리의 고통 위에서 쾌락을 즐겼듯 우리도 그들의 위선 위에서 우리의 것을 즐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합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3년간 속으로 사귀어왔던 울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연락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핸드폰은 위험해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동네 중앙도서관 3층 인문학서가 니체 칸 앞에서 보죠. 거기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합시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복수. 그래, 이건 오직 복수를 위한 것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또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 명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침 운동이라도 다녀온 듯 화사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제 연락도 없이 외박하고 지리산에서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어제 이 여자는 내 친구와 한몸이 되어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산행 취소됐어. 그냥 친구들이랑 밤새 술 마셨어.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얼른 들어가서 씻어요. 내가 해장국 끓여줄게.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 해장국이었습니다. 35년간 한결같이 제 입맛을 챙겨주던 아내. 그 모습이 오늘따라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어젯밤 연숙 씨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연숙 씨의 눈물, 그녀의 하얀 피부, 그리고 우리의 절박했던 몸짓. 아내가 건네주는 김치 조각을 받아 먹으며 저는 속으로 다른 여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내려진 형벌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첫걸음일까요? 오후 3시. 저는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머리 좀 식힐 겸 책이나 보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3층 인문학서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꽂힌 책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연숙 씨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모텔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오셨군요. 네. 우리는 책을 고르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이나 문자는 증거가 됩니다. 대신 각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선불폰을 하나씩 만듭시다. 그리고 만날 장소와 시간은 이 책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니체의 책을 꺼내 35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35페이지 5번째 줄 첫 단어가 내일이고 120페이지 세 번째 줄 첫 단어가 호텔이라면 우리는 내일 그 호텔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시간은 책 페이지 숫자를 더해서 3시 50분.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해독할 수 없게요.
제 치밀함에 그녀가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주버님, 이런 일에 익숙하신 분 같아요. 아니요. 배신당한 남자가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가지 암호 체계를 더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 장소는 이 책 15페이지 첫 단어와 88페이지 두 번째 단어로 합시다. 그녀는 말없이 책 페이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며 우리는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 위험한 게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수심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64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도서관에서의 비밀 접선 이후 연숙 씨와 저의 관계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각자 대포폰을 개통했고 니체의 책을 우리만의 비밀 교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우리는 약속된 암회에 따라 도시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의 후미진 모텔에서, 때로는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의 차 안에서, 또 어떤 날은 대낮에당이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번의 만남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고 미친 듯이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복수 행위의 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명희의 얼굴을, 그녀는 남편 상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격렬해질수록 배신자들에 대한 복수심도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관계의 본질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분노와 복수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연숙이라는 여자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저를 중독시켰습니다. 61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탄력 있는 그녀의 몸 격렬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교성.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쳐서 제 품에 안겨 잠든 모습까지.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철민 씨,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어느 수요일 오후 모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던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들키면 그땐 끝장을 보는 거죠.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고 주말이면 상호 녀석과 태연하게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이중 생활은 제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숙 씨를 만나지 않는 날이면 금단 현상처럼 손이 떨리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 은밀한 일탈은 제게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가끔은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복수가 맞는지. 그녀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그저 60대 늙은이들의 추악한 욕정인가? 복수가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을 우리는 쾌락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제 욕망으로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만남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는 당이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막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명희였습니다. 받지 않고 끊었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안 받으세요? 연숙 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의 중이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XX 오피스텔 708회 있는 거 다 알아. 당신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걸 내 친구가 봤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연숙 씨 역시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신 차려요. 저는 다급하게 외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숙 씨, 잘 들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비치된 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XX 오피스텔 708호인데요. 지금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현장을 덮쳐주세요. 전화를 끊자 연숙 씨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뭘 하신 거예요? 판을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불륜 현장을 덮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연숙 씨의 옷을 다시 단정하게 입혀주고 그녀의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었습니다. 연숙 씨는 지금부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받아 저와 함께 현장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던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오피스텔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강철민, 당장 문 열지 못해. 아내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직전 연숙 씨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그녀가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리고 제 뺨도 제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흥분한 아내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저와 헝클어진 모습의 연숙 씨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연숙이가 왜 여기에? 그건 내가 물을 말이다. 이 여자야. 저는 아내를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상우 그 자식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연숙 씨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당신한테 속고 살 뻔했어. 아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중재하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친구의 아내인 연숙 씨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숙 씨 역시 제 말에 맞춰 남편과 명희의 관계를 의심해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날의 소동으로 인해 아내와 상호의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륜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호 녀석 역시 그날 이후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는 것은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숙 씨의 뺨을 때렸던 손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관계의 중심에는 이제 복수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숙 씨를 향한 제 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중독과도 같은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과연 복수에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에서의 아찔한 소동 이후 한동안 우리는 몸을 사렸습니다. 명희와 상호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3회씩 이어지던 뜨거운 만남은 잠시 중단되었고 우리는 다시 40년 지기 친구 부부라는 안전한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연숙 씨를 향한 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제 일상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관악산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쾌히 승낙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등산 당일 저는 일부러 명희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상호와 연숙 씨 앞에서 보란 듯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제 위선적인 행동에 스스로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넘어졌고 무릎이 까져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여보. 명희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까졌네. 상호야 미안한데 너희 먼저 올라가 있어라. 명희랑 나랑은 약 좀 바르고 천천히 따라갈게. 제 계획대로 상호와 연숙 씨 단둘이 먼저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명희가 배낭에서 구급함을 꺼내 제 무릎에 약을 바르는 동안 제 시선은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숙 씨, 괜찮을까? 그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1시간 뒤 약속된 장소인 정상 아래 쉼터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연숙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챙겨온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호의 눈치를 살피며 연숙 씨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암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뜻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미세하게 저으며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산을 내려와 뒤풀이를 위해 식당으로 갔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빠져나와 연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포폰이었습니다. 무세운 일 있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 인간이 산에서 저를 억지로 키스하려고 했어요. 당신이랑 무슨 사이냐고 다그치면서요.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연숙 씨에게 분노의 이성을 잃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상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상호야, 한 잔 받아라. 오늘 등산하느라 고생했다. 그놈은 제 속도 모르고 희죽거리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내 놈의 그 더러운 손목을 반드시 부러뜨려 주겠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분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잠든 명희의 얼굴을 보니 이 모든 비극의 원흉 중 하나인 이 여자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때 연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철민 씨, 나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인간이 오늘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랑 내 사이를 눈치챈 것 같다고. 만약 사실이면 우리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걱정 말아요, 연숙 씨.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 지켜줄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지켜주실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복수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이제는 판을 흔들어야 할 때라고 제. 연숙 씨, 내일 당장 우리 집에 와요. 당신 남편 그리고 내 아내, 넷이서 다 같이 만납시다. 모든 걸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 그 녀석은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내 덫에 걸려든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사랑도 없고 욕망도 없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놀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처절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늙은이들의 마지막 전쟁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저희 집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와 명희 그리고 상호와 연숙,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갑자기 부부 동반으로 긴급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명희와 상호는 당황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제가 무언가 눈치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본론부터 얘기하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야, 너 어제 산에서 우리 연숙 씨한테 무슨 짓을 했냐? 제 돌직구에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은 명희 역시 놀란 눈으로 상호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민아. 내가 뭘 어쨌다고. 상호가 말을 더듬으며 발뺌했습니다. 발뺌하지 마. 연숙 씨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 놈이 감히 내 재수 씨한테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했다며 나하고 무슨 사이냐고 협박하면서 제 고함에 연숙 씨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명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됐습니다. 닥쳐, 넌 가만히 있어. 저는 명희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상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40년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내 아내를 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 아내한테까지 폭력을 휘둘러. 제 입에서 내 아내를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호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네, 아내 웃기지 마. 강철민, 너야말로 내 아내랑 붙어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 오피스텔 일도 그렇고 어제 산에서도 둘이 눈빛 교환하는 걸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상호의 방역에 명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야. 당신 연숙이랑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호와 저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고 명희는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아비 규환 속에서 연숙 씨만이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그녀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스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다 맞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철민 씨랑 잤어. 그것도 여러 번. 당신들이 우리 집 안방에서 뒹굴고 등산 가서 낄낄거리는 동안 우리도 모텔에서 오피스텔에서 닥치는 대로 서로를 안았어. 그녀의 폭탄 선언에 저를 제외한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숙 씨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연숙 씨가 상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라는 인간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 3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술만 마시면 개처럼 때리고 밖에서는 젊은 년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나는 이 집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노예였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가정폭력까지 당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희언니, 언냐. 그녀가 이번에는 명희를 보았습니다. 언니는 행복했어. 내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내 고통 위에서 춤추면서 행복했냐고. 언니는 몰랐을 거야. 언니가 내 앞에서 철민 씨 칭찬을 늘어놓을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는지, 나도 저런 남자랑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수천 번도 더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철민 씨,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심 때문에 시작했어요. 저 두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서 철민 씨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상처를 먼저 안아주었으니까. 당신 품에서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3년 동안 주고받은 역겨운 통화 내용이랑 상호 씨가 나를 폭행하며 협박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어. 이걸로 이혼 소송할 거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당신들 둘 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야.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완전히 넋이 나간 명희 그리고 사색이 된 상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숙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 왜 혼자 다 참았어요? 제 품에서 그녀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날 동정할까봐, 불쌍하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동정이라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야. 어떻게 그걸 혼자 다 견뎠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섹스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제 온몸으로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숙 씨를 향한 제 감정은 더 이상 복수나 욕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지켜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녀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64, 새 늙은이의 서툴고도 진실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날의 폭로전 이후 우리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호는 연숙 씨가 내민 녹음기 증거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는 충격과 배신감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명희는 슬픔의 단계를 지나 집요한 의심과 집착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류는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저와 연숙 씨의 관계에만 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지? 식탁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잠자리에서까지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추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숙 씨는
이혼 준비 때문에 바빠. 만날 시간도 없어.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연숙 씨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그녀와 동행했고, 그녀가 머무는 호텔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밤에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명희에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 당신 요즘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 어딘가 생기가 돌고 밤에도 잠꼬대하면서 웃기까지 하잖아. 그 여자 이름 부르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명희의 의심은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론 저는 연숙 씨와의 연락을 대포폰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녀가 찾아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핸드폰 그만 좀 뒤져. 사람을 뭘로 보고. 당신이 떳떳하면 왜 화를 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냐.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명희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연숙 씨가 있는 호텔 방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철민 씨, 그냥 우리 관계 명희 씨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밤 제 품에 안겨있던 연숙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말하면 저 여자는 우리를 이혼의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겁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발악을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제 계획은 명희 스스로가 저와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을 역이용하여 그녀가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저는 일부러 명희 앞에서 대포폰으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없었습니다. 혼자서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였죠. 응, 자기야. 밥은 먹었어. 보고 싶네. 오늘 밤 글쎄.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응,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사랑해. 그 통화를 엿들은 명희는 제게 달려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어떤 년이야? 당장 말해. 저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냥 거래처 사람이랑 통화한 건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 그녀는 저를 더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고 심지어 제 속옷까지 검사했습니다. 그녀의 광적인 집착을 보며 저는 35년간 이런 여자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저는 연숙 씨와 함께 그녀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의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명희가 우리를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흥신소까지 고용했던 겁니다. 명희 씨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어요. 연숙 씨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이것 또한 내 계획의 일부니까. 저는 일부러 연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한 연인처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있는 쪽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그 사진들을 들고 저를 협박하며 위자료를 뜯어내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상상도 못할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제 말에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뭐 그만하자고. 이제 와서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사진 내 손에 다 들어왔어. 당신은 이제 끝났어, 강철민.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연숙 씨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대신 당신이 상호랑 3년 동안 놀아난 증거 나도 다 가지고 있어. 당신 친구, 회사 동료, 심지어 당신이 다니는 미용실 원장한테까지 그 녹음 파일 다 뿌려버릴까. 제 방역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자, 선택해. 진흙탕 싸움하면서 서로 망신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날래? 아니면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내가 주는 위자료 받고 나갈래? 저는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제 제안 앞에서 며칠 동안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상호와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고 우리는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체면과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연숙 씨와 함께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명희의 감시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철민 씨,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명희 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연숙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여자는 절대 판을 엎지 못해요. 자기가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행복을 즐기면 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새로 분양하는 실버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연숙 씨, 우리 나중에 이런 곳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병원도 가깝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살기엔 딱 좋겠네. 제 말에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저랑 같이 사실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당신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복수는 거의 끝났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의 행복만 생각합시다. 우리의 관계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순순히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담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호 씨, 우리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강철민 그 인간이랑 이연숙 두 사람을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짓밟아 놔야 해. 어떡해요? 명희 씨, 철민이 그 자식이 우리 녹음 파일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방법이 있어.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야. 이연숙 그 여자가 호텔에서 당신 말고 다른 남자랑도 만났다고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지. 그리고 강철민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진실이 뭐가 중요해? 흙탕물을 튀겨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중요하지. 그들의 추악한 작당 모의를 들으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완벽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명희와 상호가 꾸미는 모든 일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숙 씨.
우리는 그저 마지막 공연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연숙 씨와 함께 명희와 상호가 사람을 고용해 접선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의 룸이었습니다. 우리는 옆방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잠시 후 명희와 상호, 그리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공 보수는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연숙 씨의 손을 잡고 옆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공연 참 재미있겠는데 우리도 같이 좀 봅시다. 갑작스러운 우리의 등장에 네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여긴 어떻게? 당신이 파놓은 덫에 당신이 직접 걸려든 기분이 어때? 저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당신들의 범죄 모의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네. 이제 변호사랑 경찰서에서 얘기 좀 나눠볼까? 그 순간 명희의 눈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40년간 저를 기만했던 여자,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상호는 사색이 되어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저는 의자를 끌어다 명희 앞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녹음기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3년간의 불륜 통화가 담긴 것, 다른 하나는 방금 전에 범죄 모의가 담긴 것이었죠. 명희 씨, 그리고 상호야. 제가 아주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죗값을 치른다. 물론 너희 둘의 불륜 사실과 이 추악한 범죄 모의는 내일 아침 신문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겠지. 너희 자식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둘째,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담긴 합의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 내 눈앞에서, 아니, 이 도시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면 이 녹음 파일들은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다. 무슨 조건인데? 상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숙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그치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상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 당신이 직접 말해. 연숙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억눌려왔던 한이 서린 단단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오상호 씨,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80%를 위자료로 지급하세요. 당신이 바람피우며 탕진하고 나를 폭행하며 짓밟았던 30년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당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길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땐 이 녹음기 당신 아들 회사와 당신이 다니는 골프클럽에 전부 뿌려버릴 테니까.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명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 앞으로 된 재산.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내 돈으로 사모은 그 명품 백이랑 보석들 싹 다 토해내고 몸만 나가. 위자료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까워. 그리고 당신도 상호 저놈이랑 똑같이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명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도 35년간 당신 아내로 살았어.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이 있단 말이야. 법.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지, 법대로 해볼까.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상간남 소송은 여전히 유효해. 그리고 불륜증거 조작 및 증인 매수 혐의까지 추가하면 당신들은 위자료는커녕 징역을 살게 될걸. 선택은 당신들 몫이야. 결국 그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4장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과 40년의 우정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법원을 나서는 명희와 상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연숙 씨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후련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 꿈 같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저도 그래요.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막상 이렇게 끝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복수의 성취감이 아닌 깊은 상실감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숙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희와 상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뒤집고 어떻게든 재산을 덜 떼어주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저와 연숙 씨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우리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일과 그동안의 만남들을 끄집어내며 우리가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과 딸, 그리고 연숙 씨의 아들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나서야 부모들의 추악한 이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랑 이모 연숙랑 그런... 사실이에요. 엄마가 바람 피운 것도 사실이고 아빠가 이모랑 만난 것도 사실이냐고요. 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아빠 친구랑 엄마랑 바람나고 아빠는 그 아줌마랑 또 바람나고 저희더러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이러세요. 자식들의 원망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연숙 씨 역시 자식들에게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자식들에게까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 다툼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힘든 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명희와 상호의 유책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복도에서 명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1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희망의 씨앗은 바로 연숙 씨였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끝나고 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명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상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제 기억 속에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살아온 아파트를 처분하고 한적한 교외에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연숙 씨 역시 상호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랑하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막상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삶의 목표는 오직 복수와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도 지켜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과 정막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연숙 씨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었지만 오히려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위로해주던 전우와도 같았던 관계가 평범한 연인의 관계로 돌아오자 어색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철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특별한 일이라도 저 역시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제 인생을 망가뜨린 상호와 명희가 떠올랐고 그녀 역시 제 얼굴에서 똑같은 상처를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못한 채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자식들과의 멀어진 관계,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이 각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해 잠이 들었고 그녀는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끝나는 걸까?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잠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과거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얼룩진 관계 위에서 순수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은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와 연락이 끊긴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이내 지독한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제게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낡은 전원주택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소미불처럼 세상을 덮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연숙 씨를 처음 만났던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동네 공원 벤치아. 혹시 그녀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외로울까? 저는 홀린 듯이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차를 몰아 모든 기억이 시작된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산책로에서 벗어난 구석진 곳에 있는 그 셔틀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 제 목소리.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과 제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의 순간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민 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냉기가 옷을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민 씨는요? 저도 그냥 그렇죠 뭐.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말없이도 서로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연숙 씨를 보면 제 망가진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연숙 씨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철민 씨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제 남편이 철민 씨에게 준 상처를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철민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연숙 씨. 제가 그녀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수도 돈도 자식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그냥 내 옆에서 이 눈을 함께 맞아줄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제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눈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철민 씨,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갑게 얼어있던 그녀의 몸이 제 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재회 이후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그녀가 있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나 거창한 예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한 서약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는 그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지금 내 엄마랑 살았던 35년보다 이 여자랑 함께하는 지금 1년이 더 행복하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문득문득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의사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는 70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녀의 고운 얼굴에도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평온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참 멀리도 돌아왔죠. 그러게, 하지만 돌아왔으니 됐지. 저는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 줄 겁니까? 제 뜬금없는 질문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다음 생에는 좀 더 일찍 만나게 해줘야죠. 이렇게 늙어서 말고. 욕심도 많으시네. 우리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햇살이 우리의 흰 머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와 시련을 끌어안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배신감에 혹은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기꺼이 함께 걸어줄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나이 64세에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저처럼 말입니다.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깊은 배신과 절망의 순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처가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복수라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연대와 사랑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두 영혼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며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혹시 깊은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결코 초라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찬란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재구성된 창작물이며 등장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은 실존하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집필하며 저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빛나는 면을 동시에 그리고 싶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영혼의 파괴 행위입니다. 주인공들이 처음 선택한 복수는 어쩌면 가장 원초적이고 미숙한 저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복수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망과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황혼이라는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위선과 체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격정적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결국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